안녕하세요. 늘 조용히 이곳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구의 딸도 아니라고 믿었고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끝까지 문 밖에 세워뒀던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던 그 순간까지 지금부터 그녀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저였어요. 그런데 수갑을 찬 사람은 새어머니였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은입니다. 14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조용해졌고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셋이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엔 시계 소리와 찻잔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혼자 성장했습니다. 슬픔은 말로 하지 않아도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아버지는 다시 누군가를 집에 들였습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말투는 언제나 낮고 부드러웠고 눈을 맞출 때마다 약간은 멀어진 듯한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처음 저희 집에 온 날, 저는 어릴 적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지은아, 앞으로 잘 부탁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닫히는 문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아니었고 저는 누군가를 다시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목소리, 웃음, 모든 것이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었으니까요. 그 기억을 누군가로 덮는 것 자체가 제겐 배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다가오려 애쓰셨습니다. 아침이면 도시락을 챙겨주셨고 밤에는 방 앞에 따뜻한 차를 두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걸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받으면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서울의 한 대학에 진학하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서 나오는 날 아버지는 말없이 현관 앞에 서 있었고 그분은 작은 도시락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이거 먼저 먹어. 몸 조심하고. 저는 그 도시락을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바빴지만 외로웠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갔고 밤늦게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전화기를 몇 번이고 들었다가 결국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음식을 담은 상자를 집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안엔 송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가 항상 들어있었습니다. 지은아, 요즘 많이 춥지. 감기 조심하고 잘 먹어. 하지만 저는 그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복도 한쪽에 쌓아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모른 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충분해. 그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야.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오랜 시간 그분을 밀어냈습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결국 저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 저는 그저 그분을 아버지의 아내라고만 불렀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뒤로 저는 가족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항상 무음으로 해두었고 문자도 자주 읽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연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매달 한 번씩 음식을 보냈습니다. 반찬통에 담긴 밥상 손수 만든 장조림 계절 과일, 그리고 때때로는 따뜻한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지은아, 감기 조심해. 요즘 공부 많이 힘들지. 밥 잘 챙겨 먹어. 그 편지를 펼치면서도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게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아버지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일까? 그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나고 자취방에 돌아오는데 문 앞에 놓인 나칡은 장바구니가 보였습니다. 안에는 김치미역국, 고등어조림, 모두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바구니 옆에는 아직 식지 않은 유자차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다녀간 건지 확인하려고 인터폰을 돌려봤지만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장바구니는 그날 밤까지 그대로 문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그것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집에 잠깐 들른 날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사람이 서울까지 갔다 오더라. 너한테 뭐라도 전하고 싶었던 모양이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친척 어른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자기 친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지은이 너를 진짜 딸보다 더 챙기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짧게.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 그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인정받고 싶은 욕심일 뿐 아닐까? 그분이 제게 다가오려 할수록 저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나의 삶에 억지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마음 하나로 저는 여전히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알아봐야 해.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세상에 아무도 너를 감싸주지 않을 때 그제서야 누가 진심이었는지 알게 되니까. 그땐 그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혼자였으니까요. 누구의 편도 누구의 보호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은 제 삶을 예고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꾸짖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무뚝뚝하게 굴어도, 연락을 끊어도, 심지어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조차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고 버스도 끊긴 시간, 휴대폰 배터리도 다 떨어진 채 저는 그대로 골목 입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지금 어디야? 익숙한 목소리. 놀랐습니다. 그 시간에 그분이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알아서 들어가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자취방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는 작은 수건 한 장과 따뜻한 생강차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몸 조심하고 감기 걸리지 말고. 저는 그 병을 열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 어딘가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진심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더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상처도 클 테니까요. 그 후로도 그분은 계속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자, 괜히 감정 섞지 말자, 그런 생각만 반복하며 저는 제 마음을 꼭 닫은 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가둬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문 앞에 놓인 반찬통을 바로 버리지 않고 한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송을씨 메모를 몇 번이고 펼쳤다 다시 접고 그러다 책상 서랍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유자차는 그날 이후 제 냉장고 안에 늘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끝내 그분을 찾아가 감사합니다. 잘 마셨어요. 그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쉽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도 용기가 부족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누구보다 사랑받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으니까요. 누군가를 믿는 게 오히려 더 두려웠으니까요. 그분의 진심이 저를 감싸고 있었지만 저는 그 진심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돌림이 언젠가 큰 후회로 되돌아올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은 제 모든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만에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외출하셨고 그분은 근처 지인의 집에 다녀오신다고 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엔 빛이 들고 있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방 한켠엔 예전 그대로 차키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 세단 차량은 마당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모습이 그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려 했습니다. 그저 쉬고 밥을 먹고 책을 좀 보며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였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다.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우리 예전 우체국 앞 카페 기억나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굳이 오늘 나가야 하나?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만 왠지 그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이 허전했던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 키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요. 차의 시동을 걸자 익숙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 차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몰던 차량이었습니다. 어릴 때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로는 한산했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땐 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 서울에서의 생활, 그리고 서로의 고민들까지.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무르익던 찰나 친구가 작은 병에 든 막걸리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 우리 예전에 학교 끝나고 몰래 마셨던 거.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많이 마시진 않았습니다. 친구는 먼저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주차장에 있는 차 앞에 섰습니다. 비는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땅은 젖어 있었고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운전해도 괜찮을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아. 술 마신 양도 많지 않고 정신도 또렷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골목길을 빠져나갔고 저는 라디오를 켜지도 않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비에 반사되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도로는 익숙한 길이었지만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와이퍼가 천천히 유리창을 가로지르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중앙선도 없는 외길이었습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횡단보도도 아니었고 신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예고 없이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들었습니다. 차가 멈췄고 저는 그대로 핸들을 움켜쥔 채 멈춰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을 움찔거렸지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제 발밑은 진흙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피는 보이지 않았지만 왼쪽 다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지금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때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들키면 안 돼. 여기서 나가야 해. 저는 다시 차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후진 그리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남성을 두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미끄러웠으며 제 눈은 흐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길고 한없이 조용했습니다. 차를 조용히 마당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아직 깨어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은아, 지금 들어오는 거니? 그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 많이 왔는데 괜찮니?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고 제가 젖은 옷을 벗는 동안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의심도 내비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음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계속해서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브레이크 소리, 몸이 튀어나오는 순간 도로 위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얼굴,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떠났던 그 장면. 나는 도망쳤다. 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냥 나왔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누군가 말을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밤새 울다 지친 사람처럼 눈 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입을 떼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방을 정리하시고 말없이 저를 지나쳐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차 한 잔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분이 차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천을 들고 계셨고 한 손으로는 조심스럽게 사이드미러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는 깨져 있었고 범퍼 아래에는 흙이 튀어 있었습니다. 도장면에는 희미한 충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그 자국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무언가를 느끼신 것 같았지만 저를 향해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이듯 천천히 차를 닦아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 안에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물고 두 손을 꼭 쥔 채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몇 시간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손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차량과 관련해 문의드릴 게 있어 방문드렸습니다. 어젯밤 사고 장면이 인근 CCTV 찍혔고 차량 외형과 일치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차키 좀 가져올게요. 그리고는 신발을 신고 다시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차 문을 열고 트렁크를 열어보신 후 다시 경찰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치 전기가 흐른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선생님께서 운전하신 게 맞습니까?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상대방은 많이 다쳤나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리 골절과 타박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은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고개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말,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모든 숨결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경찰의 요청에 따라 간단한 문서에 서명하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간단한 동행 조사이며 변호사 입회도 가능하십니다. 그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지도 화내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책임은 제가 져야죠. 그 한마디가 제 숨을 멎게 했습니다. 저는 그저 현관 안에 서서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분이 문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한 번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경찰 차량에 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시동이 걸리는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타이어의 소리까지 모두 제 안에서 메아리쳤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은 한없이 작아 보이는 동생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사실은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스스로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다치게 했고 도망쳤고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거짓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라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분은 끝까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왜 그분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뒤집어 쓰셨을까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지켜야 할 존재였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숨이 막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이 꽉 막힌 느낌,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어머니를 잃은 후 아무도 믿지 않았고 다른 누군가의 손길을 밀쳐냈고 차갑고 무표정한 아이로 자라왔습니다. 그분이 제게 해준 수많은 배려와 따뜻함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와서 울 자격이 있을까요? 경찰서 유치장에 앉아있을 그분을 떠올렸습니다. 찬 바닥, 좁은 벽, 낯선 공기, 굳은 어깨. 그 속에서 그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를 떠올릴까요? 괜찮다. 지은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으려 해도 그분의 마지막 뒷모습이 떠올랐고 사고 장면이 되풀이됐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폐 속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용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지켜진 사랑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지켰고 저는 그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건 그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말하겠다고. 그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저는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 앉은 경찰이 조용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 어머니가 조사받고 계신 분인데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그 단어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분이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표정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고 조용하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그대로 그 앞에 섰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잠은 좀 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경찰서 바닥에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처음 불러본 그 말. 너무 늦었고 너무 미안했고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손길처럼 단단하고 부드럽고 모든 걸 안아주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이제는 용기 내볼게요.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겁이 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이번엔 용기 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이 다시 불러 들어가야 한다고 안내했고 그분은 잠시 제 손등을 쓰다듬고 조사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앞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그 문만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후 변호사 입회에 다시 진술이 진행되었고 그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가 운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놀란 마음에 사고 후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대신 책임지려 했습니다. 경찰은 당황한 듯 했고 진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더 이상 자책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숨을 곳은 없다. 하지만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저는 조사실 문을 열고 스스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걸 말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채로 조사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경찰의 시선이 제게 향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말문을 열었습니다. 운전한 사람은 접니다. 그날 밤 제가 차를 몰았고 사고가 났을 때 너무 겁이 나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대신 책임을 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분은 제 잘못을 알고 계셨고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신 나서주셨습니다. 진술은 조심스럽게 정리되었고 저는 정식으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걸 적으면서 손이 떨렸고 단어 하나하나가 죄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진술을 마친 후 저는 경찰서에 임시로 구금되었습니다. 좁은 공간, 차가운 공기, 딱딱한 바닥에 앉아 있자니 스스로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숨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나 자신을 마주했다는 그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 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피해자분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다리 골절 및 타박상으로 입원 치료 중이셨습니다. 다행히도 그분은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친구가 실수한 거지요. 도망쳤다는 건 잘못이지만 스스로 다시 돌아와서 인정했다면 그 용기는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전해졌을 때 저는 눈을 감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식 기소 없이 경고 처분과 함께 석방되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이 아주 맑았습니다.
햇빛이 눈부셨고 그늘 하나 없는 거리 위로 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분은 이미 집에 돌아가 계셨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고 그분은 조용히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고 그분의 뒤에 섰습니다. 말없이 그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분은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그 손을 감싸 주셨습니다.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받았다는 느낌. 어쩌면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마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온기로 존재하는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그분을 진짜 엄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석방되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진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맑은 날씨조차 저를 환영해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고 누군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려 했고 이제야 스스로 그 무게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짐을 챙겨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와 냄새가 반갑기도 했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주방에 계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을 두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시곤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구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어요. 그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로고 며칠간 우리는 함께 있었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부분 방 안에 있었고 그분은 여전히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저를 위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 말없이 밥을 먹는 시간. 그 조용한 순간들이 오히려 제 마음속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내가 저분에게 저지른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나를 감싸주었을 때 나는 그분을 밀어냈고 그분이 대신 죄를 뒤집었었을 때 나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나와 함께 있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직도 미안해요. 그분은 고개를 숙이며 차를 한 모금 드시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너는 돌아왔고 진실을 마주했고 스스로 책임지려 했잖니.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용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분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따뜻했고 더 이상 저를 멀게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은 저를 딸로 받아들이셨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서야 저도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설거지를 도왔고 장도 함께 봤고 주말이면 같이 마을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늘 조용히 제 옆을 걸어주셨습니다.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조금만 더 일찍 마음을 열었다면 우리의 시간은 조금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그분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요즘 마치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수년 동안 사랑을 거부했던 아이, 그 손길을 밀쳐내고 그 시선을 피했던 아이, 그리고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은 내가 가장 멀리했던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다. 벼랑 끝에서야 붙잡은 손이 이토록 따뜻하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나는 그날 이후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분이 국을 끓이고 있을 때 나는 옆에서 채소를 다듬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나누고
상차림을 도왔다. 지은아, 안 해도 돼. 아직 피곤할 텐데. 그럴 때면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같이 하고 싶어요. 저도 엄마랑 뭔가 해보고 싶어요. 엄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 붙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분은 처음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셨다. 그 손길은 어릴 적 기억 속 어머니의 손과는 달랐다. 하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그분의 일상을 채워드리고 싶었다. 가끔 허리를 두드리며 앓는 소리를 하실 때면 나는 따뜻한 찜질팩을 데워 등에 대드렸다. 장 보러 나가자고 하면 내가 먼저 카트를 끌었고 쌀이 무겁다며 내가 들고 집까지 걸어왔다. 그런 나를 보며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은이가 이렇게 잘 클 줄은 몰랐네. 고맙다. 나는 그 말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밤이 되면 우리는 같이 TV를 봤고 같은 과자를 나눠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응, 오늘은 된장찌개 맛있었어. 짧고 평범한 대화 속에서 나는 안정감을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상이 지루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다. 한밤중 불 꺼진 거실에서 나는 그분이 접어둔 이불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정말 가족을 갖게 되었구나. 그분은 나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나를 지켜준 사람이었다. 나의 모든 실수와 고집과 미움까지 다 안고 기다려준 유일한 어른이었다. 나는 이제야 그 품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다. 나는 후회했다. 하지만 후회로만 끝나고 싶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그분의 딸로, 그분의 가족으로 남고 싶었다. 내가 잘못했던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웃으며 보내고 싶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고 그분의 표정을 읽으며 무엇을 더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분은 가끔씩 나를 보며 그냥 웃기만 하셨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하게. 그 웃음이 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였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분의 방 앞에 조용히 섰다. 문을 살짝 열고 말없이 들어가 그 옆에 앉았다. 엄마, 그분은 책을 덮고 나를 바라보셨다. 앞으로 더 많이 안아드릴게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아 주셨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딸이 되었다고 느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모라는 존재는 친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하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음속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분은 제게서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달라는 말을 강요하지 않으셨고 늘 조심스럽게 늘 묵묵히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내가 애써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가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끼는 꼭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서로의 일상을 조금씩 이야기하고 작은 웃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제게 많은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웃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시간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 말이 이제는 온전히 이해됩니다. 나는 그분의 딸로, 그분의 가족으로 늦었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 생각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분의 침묵과 기다림 그리고 용서 덕분이었음을.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슬픔이 아니라 변화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프지 않기를,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 소망 하나로 조용히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도 그랬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 할까봐 끝까지 입을 다무셨고 내가 쓰러질까봐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와서야 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단단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말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밤새도록 기다려준 적은 없었나요?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눈빛으로 알아차리던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꼭 한번 안아주세요. 늦기 전에,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 그 눈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너무 늦은 후에야 진심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용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당신도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손을 한 번쯤 꼭 잡아보고 싶었다면 지금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진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